어머님, 제발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밥을 달라 하느냐? 너 같은 것은 개밥이나 먹어라. 하녀처럼 살았던 며느리.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날 이야기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양반댁 교수로 시집온 여인이 10년간 하녀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제 있었다고 전해지는 한 며느리의 참혹한 삶과 통쾌한 복수입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작은 초가집에 김소윤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학진은 과거에 여러 번 도전했으나 번번이 낙방한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어머니는 소윤이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5살 위인 오라버니 김진우는 소윤이 15되던 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소윤아, 오라비는 꼭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오라비 기다리며 의젓하게 자라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며 소윤은 열심히 글을 배우고 바느질을 익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양반가의 규수답게 예의와 교양을 갖추었습니다. 소윤이 26이 되던 해 중매쟁이 김씨 할멈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좋은 혼처가 있습니다. 남대문 밖 이찬판댁의 장남이온데 집안도 부유하고 인물도 훤칠하다 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집안을 그런 부잣집에서 받아주겠소? 그게 말입니다, 선비님. 이찬판댁 마님께서 며느리로 양반집 교수를 원하신답니다. 돈은 있어도 신분이 미천해서 그러신다고 하더이다. 소유는 그 말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신분을 사려는 집안이라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혼사가 내키지 않습니다. 소윤아, 하지만 내 나이가 이제 26이 아니냐? 이 나이에 혼처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게다가 우리 형편으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로 딸 하나 제대로 시집 보내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소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 날 남대문 밖 큰 기와집에 가마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집은 정말 컸습니다. 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하인들도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치르는 내내 소유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신랑 이준호는 어머니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처음부터 소윤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가 했더니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저 허름한 혼례복 좀 봐라. 우리 집 하녀들이 입는 옷보다 못하네. 시어머니의 말에 주변 하인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소유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자신을 며느리로가 아니라 양반 신분을 빌려오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날 밤 신랑 이준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다른 여인과 혼인하고 싶었소. 하지만 어머니께서 양반집 교수를 드려야 한다고 우기셔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정을 기대하지는 마시오. 그 말을 남기고 이준호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소유는 텅 빈 신방에 홀로 남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칠까 울지도 못하고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소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라. 소윤이 공손히 절을 올리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양반집 교수라지만
이 집에서는 그런 것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샀고 너는 그 간판 역할을 하러 온 것이다. 알겠느냐? 네, 어머님. 그러니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바느질, 청소, 밥 짓는 일이다. 하인들 시중은 물론이고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양반집 규수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말이다. 소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팔려온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소윤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마당에 물을 뿌리고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소윤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냐? 너무 질다. 다시 지어라. 국이 싱겁다. 소금을 더 넣어라. 반찬이 이게 뭐냐? 양반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매일 아침 꾸중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만들었지만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가 하인들 앞에서 소윤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이것 봐라. 양반집 규수라는 것이 우리 집 종보다도 못하구나. 바느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양반 행세는 하고 싶다니.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인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부인의 처지를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잘하면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하시겠소? 양반집 규수면 뭐가 대단하오? 우리 집에서는 쓸모없는 것이오. 어느 날 저녁 소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와 소윤이 먹던 밥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무슨 밥을 먹느냐? 너 같은 것은 하인들이 먹다 남은 것이나 먹어라.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밥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소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윤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양반 신분을 빌려주러 온 것이다. 밥을 먹을 자격 따위는 없다. 앞으로는 하인들이 먹다 남은 것만 먹어라. 알겠느냐? 그날부터 소윤은 하인들이 먹고 남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밥이 아예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윤은 몸져 누웠습니다. 며칠을 굶고 추운 겨울날 밤새 빨래를 하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약은커녕 따뜻한 물 한 그릇 주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은 내가 게을러서다. 일어나서 일해라. 남편 이준호에게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따르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소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소윤은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잘 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소윤은 죽음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견디자. 반드시 견디고 살아남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날 밤부터 소윤은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맞아도 굶어도 욕을 들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 하나도 잊지 않겠다. 소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소윤을 완전히 하녀 취급했습니다. 아니, 하녀보다도 못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하녀들은 명절에 새 옷을 받았지만 소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녀들은 하루 세 끼를 먹었지만 소유는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박씨 부인 댁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양반집 며느리까지 두셨다니. 시어머니는 거짓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려 별것 아닙니다. 요즘 양반 신분이 뭐 대단한가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을.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소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서 차를 올려라. 소윤이 떨어진 옷을 입고 나타나자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양반집 며느리라고요? 저 옷차림 좀 보세요. 양반집 규수 맞나요? 하녀같이 생겼는데. 시어머니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소윤을 최대한 초라하게 만들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 그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이준호가 기생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소윤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도련님? 도련님? 나는 당신의 지압이요. 지압이라면 부인인 저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소? 어머니는 나를 키워주신 분이시오. 당신 같은 외부인보다 어머니가 먼저요. 그 말을 남기고 이준호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유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유는 몰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인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쓸모 있을 것이다. 또한 소유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친정, 오라버니와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큰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정 재산이다.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소유는 알아챘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관청 문서와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저것은 뇌물이 아닐까? 소유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오라버니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누님, 이번에도 또 판서 대감께 상납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가 계속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았다. 내가 마련해 두었다. 소유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은 뇌물과 부정으로 모은 것임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소유는 더욱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소윤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아름답던 규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된 노동으로 지친 여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다려라.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갚을 것이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소윤이 시집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36이 된 소윤의 모습은 40살이 넘은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고된 노동과 굶주림, 가혹행위 때문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김학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윤은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친정에 가느냐? 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외동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절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안 된다. 내가 가면 누가 이 집안 일을 하느냐. 소유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도련님, 제발 어머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딸이 가지 못하면 얼마나 한이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소. 당신도 이제 이 집 사람인데 친정은 잊으시오. 결국 소유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유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녀가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반드시 이 원한을 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이후 소유는 더욱 침묵했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정이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소윤의 마음속에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가혹행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귀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관청에 높으신 분들이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소유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부러 소윤이 만든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냐? 맛도 없는 것이.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겠구나.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일부러 음식이 부족하다며 소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내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손님들께 누를 끼쳤다. 어서 사과해라. 소윤은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그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억하겠다. 이 치욕도, 이 모욕도 모두 기억하겠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오늘부터 너는 마당에 있는 헛간에서 자거라. 네? 헛간에서요? 그래, 내가 이 집안에 쓸모가 없으니 방도 아까워서 못 주겠다. 헛간은 쥐와 벌레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여름에는 더위가 견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남편 이준호에게 하소연했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하시라면 그리하는 것이 맞소. 당신이 좀 더 잘하면 어머니께서도 저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실 것이요. 소유는 그날부터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운 겨울밤 헛간에서 떨며 잠을 청할 때 소유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이다. 내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반드시 끝낼 것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후 소윤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소윤은 언제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 한 명이 하인을 데리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집이 이참판댁이 맞는가? 하인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관복을 입은 사람을 보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관리가 찾아왔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인은 이참판댁의 주인 박씨 부인이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관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원부 장령 김진우다. 이 집안을 조사하러 왔다. 그 순간 마당을 쓸던 소윤의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진우 그 이름은 바로 소윤의 오라버니 이름이었습니다. 소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리도 소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진우는 누이 동생 소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주름진 얼굴에 거친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인이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소윤아. 김진우는 무의식적으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윤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오라비임을 말입니다. 오라버니. 소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오라버니? 김진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동생이 이 집에 시집와서 10년간 학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다. 모든 식구는 사랑채에 모여라. 하인들도 모두 집합하라.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집안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또한 관청 물품을 횡령했다는 증자도 있다.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소윤은 깨달았습니다. 오라버니는 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라버니는 원래 이 집안을 조사하러 온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여기서 나를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간 모든 것을 참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우는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창고, 방, 심지어 시어머니의 방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에서 큰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열어라. 그것은 제 사적인 물건입니다. 함부로 열 수 없습니다. 사원부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더욱 의심스럽구나.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관청 문서, 은자, 그리고 뇌물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자가 확실하다. 이 집안은 뇌물수수와 횡령죄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때 소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령 나으리. 무엇이냐? 제가 증자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윤은 헛간으로 가서 10년간 숨겨둔 기록을 꺼내왔습니다. 낡은 종이 뭉치였지만 그 안에는 10년간의 모든 비리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그 기록을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누이 동생이 10년간 이런 지옥에서 이 기록을 만들고 있었구나. 좋다. 이 기록은 결정적인 증자가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간 하녀처럼 부려먹던 며느리가 바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감히. 소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저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하녀로 부리시는 10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님의 비리, 뇌물, 횡령,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너를 먹여 살렸는데. 먹여 살렸다고요? 소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먹다 남은 밥을 주시며 먹여 살렸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를 헛간에서 재우시며 재워줬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진우가 명령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을 모두 포박하라. 관하로 압송할 것이다. 박씨 부인과 남편 이준호는 옥사에 갇혔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윤이 제공한 10년간의 기록은 완벽한 증자였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 심지어 증인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헌부에서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박 씨 일가의 비리를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뇌물수수, 관청 물품 횡령, 허위 문서 작성, 탈세까지 죄목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년 전 박 씨 부인의 오라버니가 사람을 죽이고 돈으로 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마을 사람이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박 씨 일가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헌부가 나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사건을 봤어요. 박 씨 부인의 오라버니가 사람을 죽이고 돈으로 무마했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박 씨 부인이 관청에 뇌물을 바쳤어요. 제가 직접 심부름을 갔었거든요. 증언이 쏟아지자 박 씨 일가의 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편 옥사에 갇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헌부는 왕의 직속 기관이었고 김진우 장령은 청렴하기로 유명한 관리였습니다. 소윤이를 데려와라. 내가 사과하겠다. 하지만 소윤은 옥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라비 김진우를 통해 서찰을 전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전 어머님께서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머님께 말씀드립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내가 그년을 먹여 살렸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추국이 열렸습니다. 한양의 모든 백성이 이 추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박 씨 일가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추국장에는 소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형조 판서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죄인 박 씨 부인의 며느리가 맞느냐? 네, 맞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이 기록은 모두 사실이냐? 네, 모두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기록을 작성했다는 것이 사실이렸다? 네, 그렇습니다. 형조 판서는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인은 왜 10년 동안 이 기록을 작성했느냐? 소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추국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형조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인의 용기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제 죄인에게 묻겠다.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인은 며느리를 10년간 가혹하게 대한 것이 사실이냐? 저는 그저 집안일을 시킨 것뿐입니다. 집안일이라고? 하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주고 헛간에서 재운 것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또한 죄인은 뇌물을 주고받고 관청 물품을 갈취한 것이 사실이렸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자는 명확했습니다. 소윤의 기록뿐 아니라 여러 증인의 증언, 물증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박 씨 부인은 뇌물수수, 금품 갈취, 살인 은닉 등 여러 죄목으로 유배형에 처한다. 또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며 집안은 관아에서 몰수한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박 씨 부인의 죄목은 한양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고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읽으며
혀를 찼습니다. 박 씨 부인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다니. 며느리를 10년간 괴롭혔다면서? 하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줬다잖아. 사람이 어찌 그리 할 수 있단 말여? 뇌물도 엄청났다던데. 몇백 냥이나 됐다잖나. 박 씨 부인의 친척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 씨 부인의 오라버니는 10년 전 사람을 죽이고 은폐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집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큰 기와집도 관아에 몰수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이준호는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비리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비리를 알고도 방관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부인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을 묵인한 것이었습니다. 추국장에서 형조판서가 물었습니다. 죄인은 부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막지 않았느냐?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죄인은 그 도리를 저버렸다.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하느냐? 아, 부인에게 미안합니다. 형조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인은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부인을 보호하지 않은 죄로 관직 삭탈 및 3년간 벼슬길을 금한다. 또한 부인 소윤과의 이혼을 허가한다. 이혼. 조선시대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워낙 특수한 경우였기에 형조판서는 이례적으로 이혼을 허가한 것입니다. 소윤은 그 판결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10년간의 악몽이 끝났다. 판결이 모두 끝난 후 소윤은 오라비 김진우와 함께 작은 한옥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우는 소윤에게 물었습니다. 소윤아,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오라버니, 저는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참았구나. 나를 더 일찍 찾았더라면.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일찍 오셨다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10년의 기록이 있었기에 그들의 죄를 완전히 밝힐 수 있었어요. 김진우는 누이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동생이구나. 오라비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소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유배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소윤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소윤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오라비 김진우의 권유로 옥사를 찾았습니다. 옥사 안의 박 씨 부인은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남루한 죄인복을 입고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전의 교만하고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윤아. 박 씨 부인이 처음으로 소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잘못했다. 10년 동안 너를 괴롭힌 것, 하녀처럼 부린 것, 모두 내 잘못이었다.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나도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다. 박 씨 부인은 옥사 창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10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말이냐? 10년 전
제가 어머님께 무릎 꿇고 제발 사람답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을 때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박 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권력과 돈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소유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10년 동안 저를 괴롭히셨어요. 밥을 굶기시고 헛간에서 재우시고 아버지의 장례에도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어머님은 제 눈물을 보며 즐거워하셨잖아요. 아니다, 나는. 이제 어머님께서 제자리에 서셨으니 이해가 되시나요? 권력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유를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말입니다. 박 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며느리에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입니다. 소윤아, 제발 살려다오. 살려달라고요? 소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께서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뿐이에요. 법이 정한 대로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10년 동안 제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나요? 힘없는 사람은 짓밟아도 되고 약한 사람은 괴롭혀도 된다는 것 말이에요. 박 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유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배지에 가셔서 많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소유는 옥사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 씨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 부인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박 씨 일가가 몰수당한 재산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특별히 소윤에게 은전을 내렸습니다. 김소윤은 10년간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기록한 충직한 여인이다. 그 공로를 인정하여 박 씨 일가의 집과 토지 일부를 하사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재산을 받는 것도 드문 일이었는데 하물며 시댁의 재산을 받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왕은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소유는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동안 하녀처럼 살았던 바로 그 집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전에 함께 일했던 하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소윤을 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마님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압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소윤은 집안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전에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방은 모두 비우고 새로 꾸몄습니다. 자신이 10년간 살았던 헛간은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고통받았던 기억은 이제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유는 또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박 씨 일가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여러분의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이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니 돌려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통을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베푸시다니. 저도 고통을 겪었기에 여러분의 아픔을 압니다. 소유는 또한 가난한 집안의 딸들을 도왔습니다.
저처럼 가난하다는 이유로 구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는 혼처를 구하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딸들에게 지참금을 대주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여인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소윤의 선행은 한양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김소윤 마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10년간 고생하셨는데도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람들을 도우시다니. 저런 분이 진정한 양반이지. 소윤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재산도 지위도 모두 잃고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계속 낙방했고 더 이상 기생집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후회였습니다. 내가 그때 부인을 지켜줬더라면, 어머니를 막았더라면, 매일 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부인이 헛간에서 떨고 있는 모습, 하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모습, 시어머니에게 맞는 모습,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는 소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이준호라고 하오. 마님을 뵙고 싶소.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소윤이 나왔습니다. 이준호는 소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하녀처럼 보였던 소윤은 사라지고 기품 있는 양반 부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사과하러 왔소. 사과요? 10년 동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내가 남자답지 못했소. 소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용서요? 소윤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저를 외면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맞아도 굶어도 헛간에서 자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이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윤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지아비가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아들일 뿐이었죠. 저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어머니 눈치만 보셨잖아요. 하지만 나도 후회하고 있소. 후회요? 후회한다고 해서 지난 10년이 돌아오나요? 제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나요?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소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저 실망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제가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셨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소?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시고 저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소윤은 돌아갔습니다. 이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윤은 46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마님, 오늘도 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요? 어떤 일로 오셨대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며느리래요. 소윤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어요.
소유는 그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소유는 그 말을 듣고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소유는 그 며느리의 시댁을 찾아가 시어머니와 만났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요? 저는 김소윤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박 씨 부인의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의 이야기는 조선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시어머니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며느리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신의 하녀가 아니에요. 아들의 부인이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렇게 대하시면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소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소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김진우는 누이 동생 소윤을 찾아왔습니다. 소윤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가 대단해요, 오라버니? 10년간 고통을 겪었는데도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람들을 돕잖아. 소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얻은 유일한 선물이에요.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강한 것이 아니에요, 오라버니. 그저 살아남은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소윤은 혼자 정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소윤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고통, 10년의 복수, 그리고 10년의 용서. 이제 소윤은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고통에서도 복수의 집념에서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름답게 말입니다. 별빛 아래 소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해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녀의 1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다당하게, 떳떳하게, 아름답게 김소윤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별트리한 야담, 감동의 한국 야담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으로 새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별트리한 야담이었습니다.